지금부터는 A-2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우리 업무의 방식 역시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뿐만 아니라 협업의 방식, 또 일터의 형태, 그리고 일에 대한 개념이나 또 의미 역시 최근에는 새로운 트렌드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일하기 혁명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션은 일하기 혁명이 온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디지털 변화에 적합한 융합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시죠. 이번 세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박용호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고요. 정보영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원 인재개발원 HRD 전략팀 책임 매니저, 그리고 진영심 KT그룹 인재개발실 실장, 어승수 LS홀딩스 피플랩 팀장께서 발표와 토론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단상 위로 모셔볼까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A-2 세션 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A-2 세션 일하기 혁명이 온다 세션 좌장을 맡은 인천대학교의 박용호 교수입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세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세션 설명과 같이 저희가 그 어떤 과학기술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들도 있고요, 이슈들도 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기업의 일종의 사례, 그다음에 전략 이런 내용들을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세 분의 발표자분들을 오늘 좀 모셨는데요. 우리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재개발원 정보영 책임님이십니다. 네, KT그룹 인재개발실의 진영심 실장님이십니다. 네, LS홀딩스 피플랩 어승수 팀장님이십니다. 네, 귀한 사례들 좋은 어떤 내용으로 또 이 세션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서론이 길면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우리 발표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보영 책임님, 예,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해주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인재개발원의 HRD 전략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보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다 얼굴을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되게 아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해서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표부터 퀴즈입니다. 네,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0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이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오바마가 와도 질문을 안 하시는 우리나라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몸무게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주식이 좀 우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안 갖고 있고 몸무게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앞자리가 한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앞자리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마무시한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경이 되어 버렸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약간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동질성을 갖는 한 가지 이유이죠. 바로 빵밀입니다. 빵밀. 예, 요 빵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찌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의 게놈 염기쌍은 30억 8천만 개 정도 남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인간은 고등동물 중에서도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죠. 30억 염기쌍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릴라나 침팬지조차도 이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교한 손놀림이라든지 또 문화를 생산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 염기쌍 안에 유전정보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가락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발도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가만히 정해진 자리에 서 있는 이 빵밀이 염기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무려 인간의 4배를 넘는 170억 쌍의 염기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인간이 이제 억지로 육종을 해낸 덕에 이제 6배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2배체인 2n인데 이 빵밀은 억지로 육종을 해내다 보니까 6n이 된 6배체가 되어서 그만큼 염기쌍도 많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리고 유전에 쓰이지 않는 쓰레기 DNA가 좀 중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염기쌍이 많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이런 아주 고등한 가장 고등하다고 생각되는 생물보다도 빵밀의 유전자가 더 많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일의 혁명을 얘기하면서 유전학이나 생물학 얘기를 왜 하냐? 예, 왜냐하면 제가 일 혁명을 얘기한다고 일 따로 얘기하고 혁명 따로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일의 혁명을 한번 이 유전자에 빗대서 메타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스마트폰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어르신 분들이더라도 이 밈이랑 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시대에 뒤처진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밈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대중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서 짧게 소비되는 그런 그림 파일이나 움직이는 그림 파일 이런 것들로 이제 제작된 공유된 어떤 문화가 되겠고요. 밈의 예로 지난 한 주를 또 지금까지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있죠. 예. I am 실례예요. 이건 또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네. I am 실례예요도 이제 하나의 밈으로 우리가 어떤 풍자적인 그런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들 있죠? 뭐 I am 실례예요 이외에도 뭐 중꺾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어떤 슬로건 같은 그런 것들도 다 밈이라고 이렇게 대중들이 용어를 만들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짤은 혹시 아시나요? 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인터넷 좀 느리던 시절에 웹페이지가 좀 길어지면 그걸 끝까지 다 읽게 만드느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또는 그 GIF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걸 짤림 방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짤방이라고 줄여서 부르다가 최근에는 그냥 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밈하고 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같고, 그리고 세대를 건너서 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여부에 따라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대중들이 이 밈이라는 그 생물학적 용어를 잘 해석해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복제되는 문화적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한때 생물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중에게 좀 가볍게 소비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독도서로 알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1976년이죠. 1976년 그 저서에 나와 있는 처음으로 제기된 또는 조어가 된 그런 단어인데요.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와 그리고 유전자를 뜻하는 이제 영어죠 지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메시스 진을 합쳐서
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모방돼서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는 문화적인 유전자를 말합니다. 저는 리처드 도킨스를 너무 좋아해서 영국에 직접 뭐 연락처는 모르지만 찾아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가 낸 책을 원서와 한글 번역판으로 둘 다 모두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리처드 도킨스의 광팬인데요. 그런 이 교수님께서 1982년에 이기적 유전자 이후 6년 만에 이제 Extended Phenotype이라는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동물 행동학적인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18년 전에 이 책을 읽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깊게 남아 있는 그 개념이 바로 비버의 땜짓기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버는 자기가 사는 서식 공간에다가 댐을 짓습니다. 나뭇가지 한두 개 그냥 옮겨다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뭇가지 엄청 많이 옮겨다 놓고요. 거기다가 진흙까지 발라서 실제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댐과 유사한 수준의 그런 댐을 짓습니다. 물론 규모는 좀 작지만요. 완전히 주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확장된 표현형의 대표격인 그런 동물 행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엄마 아빠 비버가 아기 비버에게 뭐 0교시부터 1교시까지 너는 댐짓기 교육과정에 들어올 거야 라고 정해줘서 가르쳐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부모를 못 보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댐을 짓게 되어 있어요. 즉 문화적인 유전이 좀 일어나는 건데요. 아주 놀라운 유전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불화가 혹시 있으시면 가장 핵심 소재 바로 뭐죠? 유전입니다.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게을러, 당신 닮아서 멍청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불화의 핵심 요소인데 이 유전형이라고 하는 지노타입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익스텐디드 피노타입이 살짝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빵밀의 게놈 염기상 속에는 유전형으로 발현된 유전 정보가 이제 많이 들어있겠죠. 반면에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상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확장된 표현형이 있습니다. 바로 비버의 땜짓기, 뭐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행동, 또 여러분 부장님이 술을 먹고 집으로 회귀하는 회귀 본능,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융복합을 갈망하는 우리 학계에서는 인간이 신을 믿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음악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매체에 대해서 이 익스텐디드 피노타입 개념을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인재개발학이라는 세부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HRD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확장된 표현형 이론을 인간의 학습이라는 개념에 설명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분류체계상의 인간이 어떤 이름을 갖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몇 글자 없는 PPT에 유일하게 좀 길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놨는데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이 인간의 정확한 학명이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뒤에 두 개만 따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영장목 안에서도 수많은 과, 속, 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수백 년 동안 반복을 했겠죠.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오직 이 호모속, 즉 사람 속만이 이 사회적인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어떤 호모 에렉투스나 이런 종들보다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생존 편향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 기억을 능력으로 보유한 호모 속만이 나약한 우리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명을 이루고 살아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유전학이나 생물학을 들어서 이제 확장된 표현형의 개념 그리고 사회적 기억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또는 이제 좁게는 우리 지식근로자라고 하는 날리지 워커 지식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메모의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둔필승총이라는 사자성어고요. 아둔한 기록이 총명함을 이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메모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메모의 중요성을 보다 더 너디하게, 덕후스럽게 강조한 분도 계십니다. 20세기를 풍미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제테칼스텐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400여 편의 논문과 그리고 60-7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사회학자로 유명한데요. 제테칼스텐은 독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종이 플러스 상자, 그러니까 종이 상자, 메모 상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 검색으로 아마 제텔카스텐을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한약방, 한의원에 있는 한약 넣는 서랍, 조그마한 서랍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칸칸이 나누어진 수납장을 얘기하는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 단위의 메모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하는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분류하고 보관하는 걸 넘어서서 각 메모끼리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걸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한 메모광이고 하루에도 몇 개씩, 많을 때는 10여 개씩 메모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저기다가 냅킨에다 하기도 하고 아이패드에다 하기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메모를 합니다만 며칠 지나서 이제 가방이 점점 무거워져서 가방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가방을 딱 열어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가방에다가 막 악필로 써놓은 쓰레기를 발견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과거의 나였던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긴 하는데 심지어 메모를 한 나조차도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예. 메모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모의 그 본질을 좀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메모만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제텔카스텐 기본 정신은 메모와 메모 사이에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정보 또는 지식의 한 단위, 그 정보의 한 단위라고 한다면 정보와 정보의 연결 그리고 지식과 지식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시너지를 노리자라는 것이 이 제텔카스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메모장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쓰고 있는 노션이라는 메모장이고요. 아마 많이들 쓰실 건데 저랑 여기 위에 보시면은 두 명이 더 공동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제 메모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인사이트를 좀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 단위로 좀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저희 3명이서 한 워킹 그룹입니다. 저희는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 HR 애널리틱스, 피플 애널리틱스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이썬이나 R 같은 약간 언어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들을 전부 남겨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션이라는 메모 툴에 훌륭하게도 이 코드를 같이 저장하고 쉐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같이 좀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희가 만약에 개발자 집단이라고 한다면 슬랙이나 깃허브 같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협업 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노션을 쓰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개발자는 아니고 분석을 하나의 역량으로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 코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드에서 분석된 결과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세우는 가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노트 페이지에다가 적어서 공유를 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텔카스텐을 굉장히 이제 신봉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도 소속이 돼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마 이 중에도 와 계실 것 같은데 이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메모 툴이 또 있습니다. 노션과는 조금 다른데 옵시디언 툴은 개인의 그 모든 기록을 다 한 가지 볼트라고 하는 그 바구니에다가 다 넣어놓고 관리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메모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옵시디언을 활용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 뷰라고 해서 점과 선으로 이어진 이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직접 메모를 하나하나 한 것들이 각각의 점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메모 간에 연결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제 통계, 또 다른 메모에도 통계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놓으시면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 그래프 뷰상의 연결선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인터랙티브한 도구라서 이게 지금 숲을 보는 관점으로 되어 있다면 나무를 보는 뷰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해서 그 안을 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 옵시디언 볼트를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메모들이 각각의 연결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기획해 본 것입니다. 즉 제가 이 발표 내용 20분짜리 발표 내용을 기획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구안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메모 중에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거나 연결하고 싶은 것들을 선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차를 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특이점, 싱귤레러티를 발견하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모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컴퓨테이셔널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도 등장을 하고요. 컴퓨터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식 그래프라는 산업이 슬슬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메모들을 개인의 지식 체계로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도구로서 지식 그래프라는 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식 그래프는 아까 빵미를 예로 들자면 나는 빵밀 때문에 살이 쪘다. 나는 빵밀을 먹고 살이 쪘다라는 이 문장 자체를 나와 빵밀이라는 객체로 분리하고 그 연결선에다가 살이 찐다라는 동사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압축시켜서 데이터 자체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간직하실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고, 지식 그래프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있으면 움직일 건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큰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비정형 데이터가 존재하는 장면에서도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제 머릿속이에요. 제 머릿속을 4차원의 벡터로 치환한 다음에, 그러니까 숫자로 치환한 다음에 그걸 다시 3차원 그래프에다가 투영시킨, 프로젝션한 그런 그래프이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개념을 찍으면 그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들까지 다 같이 보여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감히 이제 오거니제이셔널 나울리지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개념이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개인 지식의 연결, 개인 지식 그래프들이 조직 단위에서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개념인데요. 수많은 다양한 전공, 뒷배경을 가진 별개의 지식을 가진 이런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그 주기도 심지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조직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우리 조직의 레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테세우스가 이제 미노타우루스라는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버거운 존재를 이기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승전보를 올렸던 이 목조선을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박물관에다 모셔놓고 간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조선이다 보니까 부분 썩고 낡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징물로서의 개념이 점점 퇴색되겠죠. 그래서 과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각종 판자를 다 새 걸로 교체한 배도 테세우스가 타고 왔던 그 승전보의 배가 맞느냐,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조직 지식 그래프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우리 조직에 들어왔다가 퇴직하고 이직하고 이런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는 승전보의
그런 상징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지 중에서도 집합적인 초인지가 결국에는 개인 지식 관리라고 하는 퍼스널 날리지 매니지먼트로부터 이제 조직 지식 관리라고 하는 오거니제이셔널 날리지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초인지적인 메타인지적인 그런 집합적인 메타인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션의 주제가 일하기 혁명이 온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강조했던 이런 메모의 개념 그리고 지식 그래프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앞으로는 평형 다형을 이룰 것이다. 즉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많은 툴들과 메모의 개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날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 쓰시진 못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 일의 세계에는 이런 자기 지식을 스스로 잘 관리해서 스스로와 협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평형 다형을 이루는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또 개념도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 실제로 제가 다른 어떤 교수님의 강연을 봤을 때 본인이 독일 가서 공부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꼭 카드로 공부를 하더라. 기본적인 개념들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떤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본인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공부하면서 그런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지금의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의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인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과 좀 다른 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론으로서 지식과 지식 사이 어떤 그 연결 그다음에 그것의 확장 이것이 또 중요한 그 토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따 토론 시간에 저도 같이 한번 이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정보영 책임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 발표 우리 진영심 실장님의 발표를 이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T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진영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계속 지금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지금의 일하기 혁명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계신데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변화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나요? 이게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변화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의 일반 기업이나 일반 부서의 변화는 아직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KT는 사실 몇 년 전부터 AI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AI의 이런 역량들이 조직 단위로 채워지면서 현장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몇몇 개인이 변화하고 몇몇 부서가 변화하고 사실 최근에는 저희 HRD도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 스스로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 KT가 그리고 저희의 일이 저희 HRD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AI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네? 합격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이야, 김치볶음밥 레시피 알려줘.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진이야, 우리 손주도 잘 부탁해. 늘 변화하는 당신과 함께 KT도 변화하겠습니다. 디지코 KT. 아유, 또 시작이야. 언제까지 이럴래? 내가 도와줄게. KT 웨어하우스를 이용해봐. 역시 KT야. 반려견을 위한 서비스 KT 웨어하우스. 이게 무슨 영상인가 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 신입사원 교육 때 저희 신입사원들이 생성형 AI 툴을 한 3개 정도 조합해가지고 만든 KT 30초 광고 영상입니다. 2개 퀄리티 차이가 조금 느껴지세요? 하나는 저희끼리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상을 줬는데요. 하나는 1등한 작품이고 하나는 예선 탈락한 작품입니다. 사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저 강아지 다리가 있다가 없다가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귀여워서 사실 가져오긴 한 건데요. 이게 물론 좀 부족하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딱 2시간 줬거든요. 이 2시간 만에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구를 새로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 직장인들의 새로운 챌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챗GPT가 나왔죠. 챗GPT가 이제 화이트 칼라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서비스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만 다른 서비스에 붙고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그 기반 기술로 훨씬 더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 어떤 사업이 새롭게 나타날지, 그리고 관련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게 나오면 많이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HRD에서도 뭔가 학습하는데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새롭게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다란 도구의 변화뿐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KT 내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면 크게 2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보는 세상이 사실 대단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고객, 저희가 고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 설문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직관이 많이 개입을 하면서 또 그 의사결정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직관만이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실험, 뭐 A/B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고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는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낸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일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식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사례들을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희 KT의 현장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데이터 분석가나 AI 개발자들이 한 사례가 아니라 현장의 평범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교육의 일환으로 한 프로젝트,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좀 좋은 프로젝트로 전사의 확산까지 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기존에 하지 못하던 것을 이렇게 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현장의 사례를 보여드려서 아무래도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 HRD 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서의 일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자비 그리고 직원들의 듀티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들이 좀 떠오르세요?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시죠? 이런 집합교육의 모습들. 그런데 요즘 저희 KT 인재개발실에서는 이런 집합교육이 전체 일의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전에 안 하던 일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더 교육 측면인데요. 리더 교육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뭐 임원 교육, 상무부 교육, 팀장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교육이 팀장 교육입니다. 저희 KT가 직원들이 많다 보니 팀장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명이 18,000명을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팀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서 뭔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제한된 인력만을 데리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만든 것이 이 팀장 교육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게 교육의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상호작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거. 그래서 먼저 내년에 그 신임 팀장 대상으로 먼저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팀장 보임 후에 1년 동안 겪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들의 학습 여정을 좀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넣고 어떤 집합교육을 언제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코칭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러닝 저니를 만들고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들을 넣어주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것이 저희 HRD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장점은 실시간 소통, 상호학습 이런 것들이 잘 될 뿐이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쌓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도 저희 HRD 담당자들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칭 교육에 근데 사실 대단히 좀 어려웠어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효율도 매우 낮은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특히 제일 어려웠던 거는 팀장들이 팀원을 데리고 직접 실습을 하고 추가록을 쓰고 그것을 갖고 코치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이 챗 GPT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한 그 셀프 코칭 훈련 앱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그 파일럿 테스트 중인데요. 내년부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도 사실 HRD에서 되게 골치 아픈 영역입니다. 직원이 많고 직무가 서로 매우 다양하고 직무별로 배워야 하는 일들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HRD가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영역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어디를 벤치마킹했냐면 요즘 한참 잘 나가는 B2C 플랫폼들을 좀 벤치마킹을 했어요. 당신의 근처에 당근마켓, 그리고 숨어있는 고수를 찾아서 수요자와 연결하는 숨고 앱의 컨셉을 벤치마킹을 해서요. 각 조직별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HRD는 이 전체 영역에서 그 당근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사에 한 400개의 고수의 클래스가 운영이 되어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도 과거에는 그냥 집합 교육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요. 여기에 게임 요소를 가미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좀 연결하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그리고 있고요. 디지털 교육도 온라인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사실 디지털 교육은 PC 안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설계된 플랫폼만 갖고 있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디지털 교육은 그냥 라이브 교육이나 VOD를 틀어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인터랙티브 코딩이나 실시간 학습 코칭을 그 플랫폼 안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실시간 학습 코칭을 원래는 사람을 붙였었거든요. 코치 개인을 붙여서 했었는데 이게 한 3, 4년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챗GPT를 활용한 코칭도 좀 가능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 내부의 인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좀 작은 프로젝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교육도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식스팩이라는 컨셉이에요. 저희가 운동할 때 PT를 붙이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PT 코칭을 좀 붙여보자 해가지고요. 온라인으로 뭐 하루에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디자인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컨셉인데요. 현재 전사에 한 1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교육부서와는 조금 다른 일들을 좀 새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가 꼭 기술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 이거 적용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 그리고 AI 일상화 같은 이런 아젠다가 역시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고 새로운 도구에 좀 친숙해지고 그다음에 자신의 일에 적용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 직원 대상, 전사적인 디지털 교육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 내 디지털 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이유가요. 저희가 몇 개 좀 뽑아보았는데 일단 기술의 바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학습되고 완성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좀 전공과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땐 업무를 빼서 교육받기도 좀 어렵고요. 전사적으로 추진하기엔 너무 방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학습한 것을 직접 써보고 활용하는 기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모티베이션을 얻기 어렵기도 하고 또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인별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같은 방에다가 놓고 교육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티베이션을 이끌고 유지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KT는 이런 어려움을 사실 가장 많이 겪고 경험했던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도하고 또 새롭게 도전해보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나름의 좀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결과 그래도 어디에 내놓을 만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인재 리더스 클럽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 KT가 1호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공자나 개발자만의 AI가 아니라 비전공자도 AI에 관심을 갖고 각자 영역에서 AI 인재가 될 수 있는 AI 저변 확대 가능성, AI 대중화에 대한 가능성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교육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냈을지가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많은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효과적인 건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다양한 시도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었던 거 3가지만 오늘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에 기반한 장기적인 러닝 저니를 설계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교육을 했었냐 하면요. 일단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장기 교육과정을 온라인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시작은 쉽지만 수료는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허들을 두고 패스 앤 페일 방식의 허들을 둬서 약간 서바이벌 방식이고요. 그리고 과정의 마지막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자격인증 시험을 보는 이런 프로세스까지 정치를 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비싸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둬서 과정 전체에 좀 효율성을 기했고요.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예쁜 고민형도 나누어 주었는데 이 과정 전체 과정 중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물어보고 응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성취감을 나누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수료를 하면 인사카드에 등재를 해주었는데요. 교육 이력에 등재하지 않고 자격 면허란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 디지코디그리는 지금 벌써 이제 3, 4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되지만 매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KT의 디지털 시그니처 과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사례 기반 학습을 위해 플랫폼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인데요. 저희의 AI 교육의 특징, 저희 AI 교육 철학은 러닝 바이 두잉입니다. 배운 기술과 내일이 분리되지 않도록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 프로세스가 교육뿐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서 직접 과제를 찾고 직접 해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갖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실습 환경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코딩 가능한 분들을 위한 플랫폼, 또 하나는 논코딩 방식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올려서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링까지 가능한 플랫폼. 그런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뜻밖의 가능해진 게 있었습니다. 실습형 AI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시험이 생각보다 학습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했어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이 사내 AI 자격인증 시험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개인에게는 동기부여 목표점이 되었고 HRD 부서 관점에서는 교육의 ROI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실습으로 공부했으니까 실습으로 시험 봐야지 하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육생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일정을 확정한 다음부터 학습 집중도가 급상승했고요. 부서 간의 경쟁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성취감, 불합격하면 도전의식이 고취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 AI가 붐업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내 자격 시험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또 저희 시험이 실제로 써먹기 위한 AI 학습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전국민 AI 일상화 같은 이런 사회적 아젠다와도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같이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사와 함께 에이스라는 민간 자격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론칭한 지 9개월 만에 벌써 10,000명 이상 응시하는 그런 시험으로 성장했고요. 여러 분들의 호응과 좋은 피드백 덕분에 지금 실제 경험하신 분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초중고 대상의 에이스 주니어, 에이스 퓨처로까지 라인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AI를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과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제를 하기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으면 그냥 에이스를 공부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KT 내에서도 이 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술의 습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혁신은 기계는 할 수 없고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했던 각종 프로젝트나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30조질의 광고도 차이를 만들어냈던 건 결국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HID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는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 사명감 갖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발표 해주셨고요. 예, 진짜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그 기능, 그다음에 부서, 그다음에 활동, 이 기업 안에서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과목 중에 기업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게 매년 내용을 바꿔야 해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예,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런 그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의 비중이 20%에서 30%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서나 그다음에 이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변화에 좀 동참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발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발표 우리 어승수 팀장님 발표를 이제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SP플랩의 어승수 팀장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발표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타자가 가장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인데요.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부터 공유드리는 내용들이 조금은 제 스스로 좀 작아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만큼 또 우리 열심히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그리고 또 우리 사장께서는 전부 다 이제 HRD 쪽의 인적자원 개발 쪽이고요. 저는 제 스스로를 인적자원 관리 HRM 쪽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내용에서도 사실 일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인공지능은 사실 인적 자원 관리에 상당히 많은 임팩트들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임팩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저의 가장 궁금한 점들은 이걸 왜 안 쓰지? 이걸 더 이렇게 쓰면 더 재밌을 텐데 였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큰 저항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변화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변화의 저항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 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인공지능 하는 여러 가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지 그리고 HR에서 우리 인적자원 관리에서의 인공지능의 정의가 무엇이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합의되어 있거나 공고한 정의는 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좀 내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따라가고자 하는 정의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들이고요. 이것은 HR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학습과 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일의 일부분을 인공지능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운용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분야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적 자원 관리 쪽 그리고 AI 관련돼서 사회적인 담론이 큰 것처럼 AI의 시장들은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7 빌리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2028년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임팩트들이 우리 인적자원 관리자들, HR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그저 우리의 일들을 자동화해 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의사결정들을 조금 더 증강해서 그런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또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지요. 그에 동시에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하는 워크포스들, 우리의 그 일하는 직원들, 구성원들이 그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IBM 조사에 따르면 한 40% 정도 되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업스킬링 혹은 리스킬링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사용,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들을 재학습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한 87% 되는 우리 구성원들은 나는 AI에 의해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AI가 나를 대신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역량들을 더 향상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HR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고 또 키워내고 조직 내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직접적인 챌린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회라고 봤을 때 HR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 사람 중심의 또 사람과의 관계들 중심의 어떤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접근들과 또 AI를 통한 어떤 아주 분석적이고 개량적인 접근,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쳤을 때 조금 더 가치 있는 HR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HR과 관련된 두 가지의 어떤 관점들이 있죠. 이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쪽 관점은 우리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비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일에 바로 옆에 자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퇴근할 때까지 보고서 써줘. 그럼 쫙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뭐든지 가능한 진짜 전지전능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어떤 이런 도구로서 AI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처럼 나를 굉장히 감시할 것 같고 또 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모니터링할 것 같은 그와 같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HR에 AI들이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대한 연구 혹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관점, 조직 수준의 관점에서의 내용과 또 하나는 HR 담당자들이, HR 관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고 이것들이 사용되는 과정들을 보면 기업이 먼저 도입하죠.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쿵 하고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구성원들이 이것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기업 장면에서 AI가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AI가 도입되는 이 주변의 환경들, 어떤 비즈니스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경쟁 환경이나 산업군의 동향이나 내가 아닌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는 기업 관점에서의 AI 도입, 기업 관점에서 HR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도입된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들여서 도입된 AI가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용과 손익에 대한 계산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왜 잘 정착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복잡한, 그리고 원래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호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의 도입들이 조금 이렇게 장애를 받고 있는 것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고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오지 않았던 것도 이런 저항을 이런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기업 관점에서 도입된 AI는 HR 프로페셔널, HR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그 AI의 사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성원들은 또 다시 조직의 어떤 지원, 아까 우리 KT 사례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학습을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데이터 중심의 보고 또 의사결정의 어떤 그런 기업 문화들이 있는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선 내가 AI를 썼을 때, 내가 내 일에 AI를 접목해서 썼을 때 얼마나 내 성과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얼마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과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용들이 왜 안 되는가, 왜 잘 도입이 안 되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불안감, AI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어떤 데이터들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그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의 부재,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의 개인 관점에서의 AI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때까지 학계의 많은 연구들에서, 특히나 HR 관점에서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도입한 HR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이, HR 구성원들이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업 차원의 AI 사용을 훨씬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지금 우리 어디쯤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혁신 연구들에서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무엇인가가 쾅 하고 혁신이 되면 그것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람, 얼리 어댑터가 있고 레이지 어댑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가 혁신적인 게 나오고 나서 디퓨전 막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 어떤 그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정당성, 리지드머시라고 하는 정당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리지드머시란 그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혹은 그 조직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쉽게는 우리 주 52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52시간 근로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존에 저희 선배님들 때 주 52시간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는 이러면 나라 망한다, 회사 망한다 였었습니다. 실제 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너무나 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맞냐 틀리냐, 저걸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담론처럼 논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이제는 이걸 왜 AI를 안 쓰지? 라고 하는 시점들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닮아가면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이고요. 기업들은 왜 AI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AI를 도입한 일의 변화들은 AI가 일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AI로부터 어떤 HR의 디시전 메이킹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예측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예측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선제성, 그리고 적극성, 그리고 동시성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같이 공존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을 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즉 집단 지성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생산성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에 있어서의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자동화로 통상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AI의 역량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단순 반복적으로 정형화되었었던 일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단순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됐었던 노동력들을 이제는 AI가 대체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는 뭐 아주 간단하게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 입사 포기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입사 포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안 오고 다른 회사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 366명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366명을 뽑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 인원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은 한 275명 정도 필요한데 한 91명 정도는 최근 3개년간에 도망갔던 그 평균을 해보니까 최근 3개년의 평균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는 도망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버퍼라고 얘기하죠. 여유분을 두고 한번 뽑아보자라고 했더니 결과는 저렇게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보시기에 맨 오른쪽 그래프가 결과죠. 그래서 한 53% 정도만 정확도를 가지고 입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53% 나머지 더 뽑으면 되지만 한 번 공채를 시행하는 데 한 2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면접과 면접위원 또 서류 이런 것들 다 준비하려면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그리고 이 전형이 한번 진행이 되고 입사하는 데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3, 4개월 동안은 원래 우리가 선발해서 뽑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인원들의 50%가 없는 채로 가게 되는 거죠. 언더스태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은 뭐였을까요?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왔었던 대로 최근 3개년간의 평균을 가지고 했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했어요. 개인별 입사 포기 예측 확률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요? 입사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평균을 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입사 지원서를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 인공지능과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학력에 대한 정보, 전공 점수,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때까지 우리 그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몇 번을 로그인을 했는지, 얼마나 체류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눌렀고 어떤 빈도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 했고요. 그리고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점수 78개 항목들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입사를 할 거니 아니면 도망갔었니? 이거를 예측하게 하죠. 누구한테요?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20곡에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20곡에처럼 맨 위에서부터 중요한 것들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결과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가운데가 처음에 인간이 3개년간의 평균을 가지고 냈었던 것에 비하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오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저만큼 향상된 애큐러시를 가지고 우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개인별로 이들의 입사 포기 예측 확률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신입사원들의 자기소개서, 영어로는 어치먼트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기소개서 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평가한 거하고 6개월 뒤에 똑같은 사람을 다시 평가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점수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분명히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선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성들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10점 줬는데 다음에 6개월 뒤에 하시라고 그러면 2점 주고 1점 주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선발 도구로서의 효과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한 15,000건 정도를 로우 텍스트를 전부 다 학습을 시키고요. 또 평가자 두 분의 심리학자들이셨죠. 심리학자 두 분의 훈련된 평가자들의 평가 평정 점수들을 같이 학습을 시키고 이것을 예측하라고 해봤습니다. 예측하라고 했을 때 결과는 보이시는 것 같고요. 주황색은 인간이 평가한 평가 결과, 그리고 파란색은 AI가 평가한 평가 결과입니다. 자, 인간이 평가한 내용과 AI가 평가한 내용 상당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다만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보면 인간이 평가할 때는 한 5주 정도, 그리고 1회 평가할 때는 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었습니다. 네, 파란색은 AI가 평가한 거고요. 40분 정도 걸립니다. 인당 0.021초 걸리고요. 비용은 전기세하고 제 급여 들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더 깜짝 놀랐던 건 보이시는 거하고 같은 건데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은 비즈니스 매니저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현업의 담당자들이 평가했을 때는 저렇게 일괄성이 없게
나옵니다. 훈련된 심리학자들도 0.67 정도로 어떤 테스트 리테스트 평가 재평가 신뢰도로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AI는 보세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10년 뒤에 하나 똑같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도입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HR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HR은 굉장히 사람을 다루고 아주 모호했고 이때까지 개량화시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HR은 복잡하고요. 두 번째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편향성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죠.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AI가 우리의 과거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다면 이 과거의 데이터가 만약에 편향되어 있다면 AI의 예측도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 HR 구성원들도 두려워하고 일반 구성원들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일반적인 우리 HR 구성원 아니면 우리 회사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AI를 왜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할 때 보면 이 AI를 받아들였을 때 과연 이게 얼만큼 나의 직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들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게 얼마나 배우기 쉬울까라고 하는 주관적인 평가들. 그거 별거 아니야. 나 한번 배워볼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주변에서요. 팀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이나 아니면 CEO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야 이거 한번 써봐. 굉장히 좋대. 이건 우리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권장하고 권고할 때 쓰여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조직에 도입되는 것은 1이라도 우리한테 효익을 갖고 오면 그냥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할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라고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불확실성과 모호한 것들에 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을 자아내고 이런 것들은 결국 AI를 썼을 때 내가 앞으로 AI를 썼을 때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거나 AI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거나 그리고 AI가 어떤 그릇된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모종의 불안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인의 수용들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들과 좋은 선진 기업들의 문화들을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조직을 변화시키고 이때까지 그래 해왔는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그 제도가 굉장히 충분히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를 낳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들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불안감들을 낳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유일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한다라는 그 사실 빼놓고는 다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생각이 인공지능은 윤리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인적자원 관리의 그동안의 관행들은 과연 윤리적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다양성이 있었을까? 과연 포용력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때까지 HR의 의사 결정들, AI의 결과물들을 의심하기 전에, 신뢰하지 않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과연 기존의 의사결정 관행들은 과연 효과적이었고 또 정확했는가를 먼저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들이 이때까지 감이나
어떤 경험에 의한 것들이었나. 만약에 감과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모두 부정하자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옳았고 이때까지 잘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객관적이고 그 조금 더 수치 계량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R이라고 하는 영역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고 또 수치화된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 팀장님의 또 말씀이시고 결론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각자 우리 발표자 분들에게 한 가지씩 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토론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참여자분들도 우리 그 질의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아마 그 발표자분별로 하나 정도씩은 제가 참여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보영 책임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개인들이 뇌 바깥의 영향을 통해서 확장적으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집단 간에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날리지 그래프가 오거니제이셔널 날리지 그래프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퍼스널 날리지가 오거니제이셔널 날리지로 갈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뭐 실제 적용해 보신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근에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 사실 연결 그 자체 하나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지식끼리의 연결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연결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거는 단위를 잘 정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메모 자체를 뭐 20글자 아래 20글자보다 작은 메모를 하나의 지식 정보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옆에 있는 동료도 같은 단위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를 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다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넣든 아니면 자체에다가 해시태그를 일일이 붙이든 여러 가지 그 정보의 위계가 맞아야 그 공유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단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액터들의 단위를 좀 균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런 가능성을 좀 높이려면 즉 개인 지식 관리가 조직의 지식 관리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모두 다 활용해 가지고 다 오픈해 놓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좀 커지는 것 같고 약간 반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오픈을 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업 툴을 쓰더라도 동기식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면 바로 저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좀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제된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는 데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또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가능한 기술이다 하더라도 동기식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특정 장면에서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좀 중요한 지식 공유들은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러니까 내가 올려놓고 상당한 기간을 좀 부여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도 같이 거기에다가 지식을 한 줌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구현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해당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책임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제텔카스텐과 관련돼서 이렇게 활용하는 뭐 앱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업체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옵시디언이라는 툴이 지금 뭐 현재 그 지식관리 앱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고 많이 범용성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플러그인을 각자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쭉 해놔가지고 그 플러그인만 뭐 몇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이 좀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옵시디언이라는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나면 그 안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식 그래프 뷰라든지 또 칸반보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칸반보드, 또 메모의 형태도 무슨 그림으로 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메모 형태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들을 각각 다 백링크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링크 그 인터넷 주소창 하이퍼링크 하는 것처럼 내 메모 안에 하이퍼링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내가 접근 가능한 내 지식 체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도구여서 옵시디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롬 리서치라든지 뭐 최근에는 크래프트, 스크린탈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나와 있고, 제가 뭐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전혀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고요. 특히 최근에 뭐 애플 맥북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메모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상당히 그 지식 간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애플에서 캐치를 했는지 애플 메모 기본 노트 안에서도 백링크가 걸리게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툴에서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게 내 그 메모 행태와 부합하느냐, 내가 그 조금이라도 그 리드 타임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그걸 지금 정합성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서 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좌장의 역할이 또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질문하는 것도 또 좌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추가로 제 질문 드려봤습니다. 진영심 실장님께도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접근들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실제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학습하게끔 하는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개인별로 활용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와 관련돼서가 이제 또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개인별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 단위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그 직원들 근처에 데이터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쌓고 그걸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요게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임팩트 있는 과제는 이렇게 개인 단위보다는 그룹 단위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객을 중심으로 고민할 때 좀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도 연결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뭔가 교육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희가 그룹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와 서로 다른 영역의 융합된 인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영심 실장님 발표를 듣고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따가 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어승수 팀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아까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와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자기소개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의 주관이 이제 개입이 되는 것들인데, AI 적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를 한번 고민을 이제 그게 이제 고민스러워서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라고 하면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숫자로 딱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 접근이 타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두 단계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거는 AI의 평가들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간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테스트, 리테스트, 평가, 재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선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입사하고도 또 똑같이 좋은 성과 아니면은 우수한 어떤 그런 적응 행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단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 물어보면 AI에게 타당성을 요구하기 전에 그럼 인간들이 이때까지 평가해왔던 그 평가 도구나 선발 도구에 대한 타당도들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검증해 왔었지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꾸준히 쌓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예측 타당도, 즉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평가가 됐든 아니면 면접 평가가 됐든 인성검사든 적성검사든 여러 선발 도구의 전형상의 높은 점수들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의 높은 성과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야겠죠.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생각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행들 그리고 관행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을 엄정한 분석 방법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AI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행은 과연 신뢰롭고 타당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분석적인 그런 역할들 어떤 기업의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저희 동료들하고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관행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분이 발표하신 거 들어보면 그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뭐 기술의 접근, 기술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일에다가 접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기술을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어승수 팀장님 말씀하시던 뭐 저항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저항들도 있고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의 어떤 능력대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의사결정 받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그 혼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우리 정보영 책임님부터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네, 뾰족한 방안이 이렇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저희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서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리터러시, HRD 부문의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갈급함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실무자들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HRD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당장 뭐 코딩 학원에 수강 신청해가지고 파이썬의 포문, 이프문부터 배우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곤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개발을 할 건 아니잖아요. 앱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목적이 있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따로 또 습득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어떤 접근을 했냐면 데이터 리터러시를 정말 낮은 수준에서부터 올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데이터 교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임원분들부터 신입사원, 막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개설을 했었고요. 저희 워킹그룹에서 개설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 중에서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코딩을 아주 최소한만 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기본적인 추론 통계 활용에 대한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본 영역들을 가르쳐 드리는 세션을 2박 3일 동안 실시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었고, 그때 보면은 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 임원급의 좀 어르신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들으시기도 하고 직접 학습자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기도 하면서 실습 세션을 저희가 계속 이론 실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실습 세션을 오히려 신입 사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끝까지 따라오시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리버스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공간에서 이분만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실무적으로는 아니었구나. 오히려 리버스 멘토링 장면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냥 전체 교육 때 그냥 다 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훨씬 더 거부감 없이 잘 따라오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뭐 그 임원분께서 그걸 직접 자기 실무에 쓰실 일은 거의 없죠. 사실 그 실무를 해서 갖고 온 결과물을 이해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이제 실습을 쭉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혼란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그런 혼란은,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주신 그런 종류의 혼란은 주로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발생을 하거나 뭔가 완벽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도와 성공 체험을 칭찬하고,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이런 작은 시도를 해서 실패한 것은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좀 문화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도 이런 변화에 대한 저항보다는, 사실 시대가 이미 바뀌었거든요.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제 한 번 직장에 들어갔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만 이런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이썬부터 배우면 너무 어려워요.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쭉 경험해 보시고, 요즘 새로운 좀 쉬운 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실제 또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어승수 팀장님. 예, 또 마지막이라서 무슨 말씀 드려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그 뭐 변화 저항도 좋고 또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연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팀에 굉장히 벤치마크를 많이 오세요. 뭐 작년 한 해만 한 40군데 넘게 다녀오셨고, 올해도 한 35군데 정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희는 오실 때마다 다 오픈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프로그레스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또 똑같이 어떻게 하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벤치마크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컴퓨터 안 터집니다. 컴퓨터가 고장 안 나요. 한번 해보시고요. 0 이상하면 컴퓨터 전원 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하고 실행해보지 않으시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 걸음 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거, 하다못해 정말 유튜브 보고 요만한 거라도 하나 해보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뭔가 자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실천적인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았고요.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질문 두 개만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영 책임님께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화면에 송출을 제가 눌렀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송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선택한 질문은 아닌데요. 예, 제가 선택한 질문은 아닌데 테세우스의 예, 이겁니다. 테세우스의 배를 생각해 보면 조직의 정체성이 결국 구성원들이 아니라 조직의 지식 체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형이상학에서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입장, 그러니까 우리 경영층이나든지 또 저희는 일단 인사나 교육 쪽이니까 이제 경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휴먼 리소스인 만큼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여정,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EX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직원 경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줘야 될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체계를 뭐 기여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직의 지식에 부어주는 그런 부어주는 행태를 같이 가져갔을 때 좀 건강한 저희가 뭐 학술적으로는 조직 학습, 학습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학습 조직으로의 변모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아까 이제 LS의 피플랩이라든지 뭐 저희 워킹그룹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문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서로 그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 지식을 부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문화를 조성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실제로 어떤 그 하나하나의 기술들,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심 실장님께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수많은 인원을 교육에 참여시키고 이제 관리하고 있으시다. 근데 아까 그 적극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시는지 사실 이거는 인재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또 새로운 접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실까요, 실장님? 저희가 전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자입니다. 일단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자발성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야 적극성이 담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함께 시작하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장기 과정, 이 전체 프로세스 하에서 저희 HID가 그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좀 손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끌어주는 뭔가 이벤트도 놓고 조금 힘 빠질 때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그런 그 시시때때로의 이벤트, 그러니까 계속적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러닝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그런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어승수 팀장님께도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질문 하나씩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입사 포기 예측 모델이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평가 모델 등 혁신적인 그 채용을 선도하고 계시다. 근데 해당 과정에서 사용되는 툴의 개발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뒷부분만 한번 좀 응답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서하고 협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협업을 하셨는지. 예, 입사 포기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면 트리 알고리즘이란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저 혼자 진행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기소개서 예측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요거는 산학협력처럼 진행을 했었었고 좀 카이스트의 연구팀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내재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된 어떤 질문 그다음에 주셨던 질문 중에서도 이제 한 3개 정도만 받아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변화가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일 자체가 변하고 있구나. 특히 이 HR을 다루고 있는 분들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그런 경험
그다음에 식견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리가 아까 우리 정보용 책임께서 말씀하신 어떤 연결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례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런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이 컨퍼런스 장 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주신 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주어진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인적 자원 개발부터 관리까지 또 현업에서 경험을 하고 느끼신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노하우들까지 전해주셨죠. 이번 세션을 이렇게 또 풍성하게 유익하게 끌어주셨던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참석자분들의 열기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